미국 정부가 자국에서 가장 비싼 기업의 제품을 미국 땅에서 팔지 못하게 막는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는 화웨이나 틱톡에 꺼내들던 강력한 레드카드인데요. 그런데 그 카드가 지금 애플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애플이 아이폰 안에 중국을 집어넣으려 했기 때문이죠. 이번만큼은 결코 말뿐인 경고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말이 워싱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 애플이 어쩌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인지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아 살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일본 반도체의 마지막 보루인 키옥시아의 일대 주주가 됐다는 소식,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막대한 지분을 쥐고도 SK하이닉스가 의결권 한 표조차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주식을 직접 사지 말 것, 의결권 없는 채권으로만 들어올 것, 이사를 단 한 명도 보내지 말 것, 핵심 기밀 자료에는 절대 접근하지 말 것. 9년 전 SK하이닉스가 키옥시아에 발을 들일 때 일본 정부가 들이밀었던 서약서의 내용입니다. 돈만 대고 경영에는 손도 대지 말라는 이 네 가지 굴욕적인 족쇄에 한국 기업은 군말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한국 자본을 완벽하게 따돌렸다며 안도했겠지만 지금 일본 현지에서는 정반대의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을 철저히 배제하겠다며 일본 정부가 직접 설계했던 그 오만한 덫이 지금 완벽한 부메랑이 되어 일본 반도체의 숨통을 틀어주는 치명적인 족쇄로 둔갑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일본이 한국 기업의 지분을 억지로 문제 삼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년 전 일본 정부가 보안 사고를 핑계 삼아 네이버에게 라인야후 지분을 정리하고 경영권을 넘기라고 노골적으로 압박했던 라인 사태를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한국 기업이 10년 넘게 피땀 흘려 키운 국민 메신저를 사실상 빼앗아가며 기술적으로 완전히 갈라놓았죠. 여기까지가 일본이 기세등등하게 챙겨간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기 반도체 쪽에서는 판이 정반대 방향으로 굴러갔습니다. 일본 반도체 산업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키옥시아. 도시바의 메모리 사업부가 떨어져 나와 만들어진 곳이죠. 낸드 플래시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원조가 바로 이 도시바였습니다. 3차원 낸드 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내놓은 곳도 도시바입니다. 문제는 그 원조라는 간판이 시장 지배력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도시바는 회계 부정과 원전 사업 손실이 겹치면서 회사가 통째로 흔들렸거든요. 살아남으려면 가장 값나가는 자산부터 팔아야 했고 그게 하필 메모리 사업부였습니다. 미국 사모펀드 베인캐피털이 컨소시엄을 꾸려 이 사업부를 2조 엔에 사들였습니다. 여기에 SK하이닉스는 물론이고 애플과 델, 킹스턴, 시게이트까지 출자자로 이름을 올렸죠. 일본이 지키려던 반도체 자산을 결국 외국 자본이 나눠 갖는 그림이 이때 완성된 겁니다. 그 도시바가 최근 들어 남은 지분을 장내에서 계속 팔아치웠습니다. 주가가 뛰자 주주 환원 재원으로 쓰겠다며 7차례에 걸쳐 나눠 팔았는데요. 그 결과 베인캐피털이 세운 특수목적법인 BCPE 판계약 K-2가 14.19%로 일대 주주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이 법인의 의결권 대부분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사채를 쥐고 있는 곳이 바로 SK하이닉스입니다. 일본 반도체의 마지막 자존심이라 불리던 회사의 실질적인 최대 주주가 한국 기업이 된 겁니다. 다만 여기서 분명히 해둘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아직 의결권이 한 표도 없습니다.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죠. 바꾸려면 각국 경쟁 당국의 기업 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낸드 시장 2위와 3위가 엮이는 그림이라 문턱이 낮을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2년 뒤까지는 의결권 지분을 15% 아래로 유지하겠다는 약정도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이 제약을 이렇게까지 촘촘하게 설계해둔 쪽은 다름 아닌 일본 정부입니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재건을 국가과제로 내걸고 키옥시아를 외환법상 사전심사 대상 기업 목록에 올려두었습니다. 이 때문에 메모리 사업부를 팔아넘기던 시점부터 일본 정부가 기술 유출과 경영권 향방을 직접 관리해왔죠. SK하이닉스가 주식 대신 의결권 없는 채권으로 들어온 것도 그래서입니다. 즉, 자국 반도체에는 한국 자본이 손도 못 대게 빗장을 걸어놓고 네이버에는 지분을 내놓으라고 압박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빗장에 갇힌 채로도 SK하이닉스가 거둔 성적은 상상 밖이었습니다. 인수 당시 넣은 돈은 특수목적법인 출자 2조 6,371억 원, 전환사채 1조 2,789억 원을 합쳐 4조 원가량입니다. 올 1분기 말 기준으로 이 두 자산의 장부가액은 20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지분 매각이 마무리되면서 누적 투자이익은 40조 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인식됐습니다. 2분기 실적에 잡힌 영업외이익만 62조 원대입니다. 국내 상장사의 분기 세전이익 최고 기록이 올 1분기 삼성전자가 세운 58조 원대였는데 SK하이닉스는 이번에 그 2배를 웃도는 숫자를 찍어버렸죠. 반도체를 만들어 판 돈과 별개로
8년 전에 넣어둔 투자금 하나가 이만한 이익을 뽑아낸 겁니다. 파는 시점도 절묘했습니다. 베인캐피털은 지난달 초 키옥시아 보유 지분을 전량 팔고 회수를 끝냈다고 공식 발표했는데요. SK하이닉스가 출자한 첫 번째 특수목적법인 역시 6월에 잔여 지분을 전부 정리한 상태였습니다. 키옥시아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찍은 날이 바로 6월 하순입니다. 꼭대기에서 현금을 챙겨 빠져나온 셈이죠. 그 직후에 벌어진 일이 도쿄 증시를 뒤흔들었습니다. 우선 최고가 10만 8,700엔을 찍었던 키옥시아 주가가 두 달도 안 돼 60% 넘게 빠졌습니다. 하루에만 13.85% 폭락한 날이 있었고 5거래일 연속으로 밀린 구간도 나왔습니다. 시가총액은 고점 60조엔에서 24조엔 안팎까지 주저앉았죠. 한 달 남짓 사이에 36조엔이 증발해버린 겁니다. AI 투자 회의론이 퍼지면서 일본 반도체주 전체가 무너졌는데요. 도쿄 일렉트론도 레이저텍도 두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한때 도요타를 제치고 일본 증시 시가총액 1위까지 올랐던 회사가 두 달 만에 그 자리를 반납해버렸죠. 일본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떠안고 손절매에 몰리던 그 시각, 한국 기업은 이미 계산을 끝내고 나온 뒤였습니다. 키옥시아의 다급한 속내는 그들이 직접 작성한 공시 문서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최근 공개된 유가증권 보고서에 SK하이닉스가 가진 권리를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버젓이 적어둔 건데요. 경쟁 관계인 SK하이닉스가 의결권을 행사하면 회사와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며 자기 회사의 일대 주주를 대놓고 위험 요소로 지목한 겁니다. 심지어 아직 주식으로 바꾸지도 않은 채권을 두고 SK하이닉스가 각국의 독점금지법 심사 절차를 이미 밟고 있을지 모른다며 감시에 가까운 경계심까지 숨기지 못했죠. 현장 경영진의 위기감도 극에 달해 있습니다. 올 1월 취임한 오타 히로오 사장은 주주총회에 모인 900여 명의 주주들 앞에서 우리가 낸드플래시의 원조인데 지금은 1위가 아니라며 몇 년이 걸리든 반드시 1위 자리를 되찾겠다고 비장하게 선언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는 박수가 쏟아졌지만 이들의 선언과 냉혹한 현실 사이의 거리는 너무나도 멉니다. 현재 글로벌 랜드 시장은 삼성전자가 29%, SK하이닉스가 18%로 한국 두 기업이 전 세계 물량의 절반 가까이를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키옥시아는 14%로 3위에 턱걸이하고 있을 뿐이죠. 기업 가치만 따져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키옥시아보다 각각 4배 이상 거대하다는 게 일본 니케이의 냉정한 분석입니다. 게다가 키옥시아의 악몽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SK하이닉스의 의결권을 15% 이하로 묶어둔 족쇄가 앞으로 2년 뒤면 완전히 풀리기 때문입니다. 그때 가서 채권을 주식으로 바꿔 경영권을 직접 틀어줄지 아니면 남은 카드마저 최고가에 넘겨 천문학적인 현금을 챙길지는 전적으로 SK하이닉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일본 정부가 독점금지법을 들먹이며 어떻게든 주식 전환을 막아서려 하겠지만 막으려고 발버둥 칠수록 일본 반도체의 운명이 한국 기업의 손끝에 휘둘리는 굴욕적인 처지만 더 뚜렷해질 뿐입니다. 게다가 일본의 악몽은 이제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반도체에 이어 난공불락이라 여겨졌던 내수시장까지 한국의 통째로 점령당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이달 초 갤럭시 Z 폴드 8이 일본에 출시되자마자 삼성전자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서는 사상 초유의 품절 대란이 터졌습니다. 사전 예약 첫날부터 준비된 물량이 완전히 동나면서 배송 지연 안내가 줄을 이었습니다. 특히 애플 점유율이 52%에 달할 정도로 아이폰 충성도가 절대적인 일본에서 벌어진 일이라 그 충격은 더 큽니다. 원래 일본은 전 세계에서 외산폰이 가장 발붙이기 힘든 외산폰의 무덤 같은 곳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삼성전자가 수년 동안 일본 시장에서 브랜드명을 아예 지워버리고 오직 갤럭시 로고만 박아넣고 팔아야 했을 정도였죠. 한국 제품이라는 표시를 필사적으로 숨겨야만 겨우 팔리던 굴욕적인 시장이었던 겁니다. 그 뼈아픈 과거를 딛고 삼성 로고를 다시 전면에 되살린 게 불과 3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180도 뒤집혔습니다. NTT 도코모와 KDDI, 소프트뱅크, 라쿠텐 모바일까지 일본 4대 통신사가 일제히 폴드 8을 전면에 내걸고 물량 확보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흥행 돌풍은 일본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국내 사전 판매 역시 7일 만에 144만 대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 흥행작이었던 갤럭시 노트 10의 기록을 7년 만에 가볍게 갈아치웠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전체 예약 물량의 70%가 초고가 모델인 폴드 8에만 집중됐다는 사실입니다. 플립이 대세이고 폴드는 비싸서 안 팔린다던 기존의 스마트폰 공식이 통째로 뒤집힌 셈이죠. 특히 도쿄 시부야와 긴자 거리에서 아이폰만 고집하던 10대와 30대, 그중에서도 여성 고객의 구매량이 전작 대비 2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유럽에서 20%, 미국에서 30% 이상 예약이 급증한 데 이어 인도에서도 공개 사흘 만에 27만 대가 넘게 팔려나갔습니다.
전 세계적인 수요 폭주에 삼성전자는 즉각 생산 라인을 뜯어고쳤습니다. 당초 연간 280만 대로 잡았던 생산 목표에 100만 대를 더 얹어 기습 증산을 전격 결정하고 협력사들의 긴급 부품 주문을 넣었습니다. 한 해 380만 대 규모로 생산량을 끌어올린 건데요. G시리즈 전체 판매량이 보통 500만 600만 대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폴드 8 하나가 전체 물량의 60% 이상을 싹쓸이하는 전례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일본이 더 뼈아프게 느끼는 대목은 바로 그들이 맹신하는 애플의 처지입니다. 다음 달 애플이 첫 폴더블 아이폰을 내놓는다며 맞불을 놓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삼성이 닦아놓은 시장에 뒤늦게 뛰어드는 데다 공급망 상황마저 엉망진창이기 때문입니다. 접히는 화면의 핵심인 폴더블 디스플레이는 앞으로 3년 동안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전량 독점 공급을 받아야만 합니다. 핵심 메모리 상황은 더욱 심각해서 디램 물량을 제때 확보하지 못한 탓에 1억 달러 규모의 칩이 패키징 순서만 기다리며 묶여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옵니다. 겉만 애플일 뿐 핵심 화면과 메모리까지 전부 한국 손을 빌리지 않고서는 단 한 대의 기기도 완성할 수 없는 처지인 겁니다. 네이버 라인을 빼앗으며 기세등등했던 일본의 계산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위로는 핵심 반도체의 숨통을 잡히고 아래로는 안방 스마트폰 시장마저 한국에 내어준 꼴이 됐죠. 부품부터 완제품까지 한국에 완벽히 포위당한 셈입니다. 그런데 포위당한 쪽은 일본만이 아니었습니다. 메모리 공급 대란이 전 세계 IT 기기 시장을 집어삼키면서 스마트폰과 노트북, 태블릿 가격이 줄줄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조사들은 치솟은 원가를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부족할 정도로 반도체 가격의 상승세는 가파릅니다. 자신들의 막대한 영업이익률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애플이 금기나 다름없던 중국 반도체로 눈을 돌린 것은 어쩌면 예견된 수순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미국 국방부가 대놓고 중국 군사기업으로 낙인 찍어둔 중국 회사의 메모리를 아이폰의 심장부에 꽂아 넣겠다고 나선 것이죠. 하지만 이 위험한 도박에 미국 정치권이 곧바로 철퇴를 내리쳤습니다. 미 상원의원 7명이 애플에 10%원 서한을 들이민 게 바로 그 직후였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가릴 것 없이 여야가 한 목소리로 이름을 올렸고 중국산 메모리를 전 세계 모든 제품에서 완전히 배제하라는 서약과 함께 답변 시한까지 못 박았죠. 하지만 애플의 진짜 악몽은 다른 곳에서 터져나왔는데요. 애플이 아이폰에 탑재하겠다던 중국산 메모리의 처참한 실체가 낱낱이 공개되기 시작한 겁니다. 원가와 품질 그리고 국가 안보라는 삼중 압박 속에서 애플이 쥐고 있던 선택지들이 하나둘씩 허무하게 지워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우고 또 지운 끝에 벼랑 끝에 몰린 애플의 손에 남은 유일한 탈출구는 결국 또다시 한국이었습니다. 미 의회의 서한이 애플 본사에 도착한 건 지난달 29일이었습니다. 공화당의 짐 뱅크스 의원과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를 비롯해 여야 상원의원 7명이 나란히 서명에 이름을 올렸죠. 요구는 단호하고 명확했습니다. 중국 창신 메모리와 양쯔 메모리가 만든 메모리를 전 세계 그 어떤 애플 제품에도 탑재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안에서 파는 내수용이든 밖으로 나가는 글로벌 수출용이든 단 하나의 예외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압박이었습니다. 의원들은 답변해야 할 항목을 7개로 빽빽하게 채워보냈는데요. 부품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통제 대상 기술이 중국 쪽으로 흘러간 적은 없는지, 중국 정부가 보복으로 공급을 갑자기 끊어버릴 위험은 분석해봤는지 등 철저하게 뼈아픈 질문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의원들이 반대의 근거로 세운 건 지금 미국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투자였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인디애나주의 반도체 후공정 공장을 짓고 있죠. 퍼듀대와 손잡고 미국 안에 메모리 공급망을 새로 만드는 작업이 한창인데 미국 대표 기업이 중국산을 들이면 그 흐름에 찬물을 끼얹게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미국 의회가 자국 최대 기업을 압박하면서 근거로 세운 게 한국 기업의 공장이었던 겁니다. 행정부에서도 같은 신호가 나왔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달 중순 텍사스 휴스턴에서 열린 애플 첨단 제조센터 개소식에 참석했습니다. 애플이 미국 내 생산을 늘리겠다며 마련한 자리였는데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나온 말이 미국 기업이 중국산 메모리를 쓰는 것은 부적절하며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축하하러 온 장관이 축하받는 기업의 구매 계획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법으로도 이미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미 국방수권법에 따라 2027년 12월부터는 이 두 회사의 칩이 들어간 기기를 미 연방기관이 사들일 수 없거든요. 군용 장비에만 걸리는 조항이 아니라 노트북과 태블릿을 대량으로 굴리는 미국 연방기관 전체가 대상입니다. 애플이 중국 메모리에 손을 뻗은 건 이번이 처음도 아니었습니다. 2022년에도 양쯔 메모리의 낸드를 아이폰에 넣으려다 의회 반발에 막혀 계획을 접었는데요. 4년 전에 한 번 접었던 계획을 그대로 다시 꺼내든 겁니다. 그만큼 지금 애플의 원가 사정이 급합니다.
CEO 팀 쿡이 내놓은 해명은 이렇습니다. 중국에서 파는 기기에만 넣겠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나가는 제품에는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의원들은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품질 검증만 끝나면 조달을 전 세계로 넓히는 데는 결제 한 번이면 충분하다는 것이었죠. 실제로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애플의 테스트는 중국 내수용 기기를 넘어 아이폰과 맥북 핵심 라인업까지 번졌습니다. 해명이 나온 시점에 이미 테스트 범위는 그 해명 밖으로 나가 있었죠. 사실상 전 세계 물량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인정한 겁니다. 애플이 중국 쪽으로 기울어 있는 분야는 부품만이 아닙니다. 애플은 알리바바와 손잡고 중국 시장에만 내놓을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하려면 당국 승인을 받은 중국산 모델을 써야 하거든요. 그래서 애플 인텔리전스를 글로벌판과 중국 전용판으로 쪼개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 분야에서 중국과의 고리를 끊어내려는 시점에 애플은 반대 방향으로 한 발 더 들어간 것입니다. 미 의회가 팀 쿡의 해명을 믿지 않는 이유가 있었죠. 게다가 애플이 자국 정보와 척을 지는 것까지 감수하며 손에 넣으려던 그 물건은 기대한 수준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애플이 중국 메모리를 찾은 이유는 하나, 저렴한 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산 메모리 생각보다 싸지 않았습니다. 중국산 메모리에 의구심을 품은 해외 이용자들이 창신 메모리 칩이 들어간 DDR5 램의 겉포장을 벗겨내고 알맹이를 직접 뜯어봤는데요. 웨이퍼 한 장에서 잘라내는 칩 조각, 그러니까 다이의 크기부터 달랐습니다. 16GB 제품 기준으로 68제곱밀리미터대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의 최신 공정 제품은 49제곱밀리미터가 채 되지 않죠. 즉, 메모리 한 개에 쓰는 웨이퍼 면적이 1.4배 가까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웨이퍼 한 장에서 뽑아내는 칩 수가 줄어들고 같은 용량을 만들려면 원판을 더 써야 한다는 겁니다.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창신 메모리의 웨이퍼 사용량은 메모리 3사가 1세대 DDR5를 처음 내놓던 시절 수준인데요. 삼성전자로 따지면 2세대 전 공정에 해당합니다. 원가를 낮추려고 찾아간 회사의 생산 원가가 기존 공급사보다 오히려 높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창신 메모리가 애플의 단가 인하 요구를 거절했던 건 내수 시장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애초에 깎아줄 여유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성능 쪽도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공신력 높은 IT 하드웨어 전문 리뷰 매체인 톰스 하드웨어는 창신 메모리 칩이 SK 하이닉스와 비교해 성능과 일관성 모두 크게 뒤떨어진다고 혹평했습니다. 이는 전문 오버클럭커를 붙여 48GB 킷의 한계를 끝까지 시험한 뒤 내린 결론입니다. 수동으로 클럭을 8600까지 끌어올리는 데는 성공했는데요. 거기서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전압을 더 넣어도 클럭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보통 메모리는 전압을 올린 만큼 여유가 생기는데 이 제품은 아무 반응이 없었죠. 세부 타이밍을 조이는 작업도 거의 먹히지 않았습니다. EUV 장비를 쓰지 못하던 시절에 1세대 DDR5에서 나타나던 한계 그대로 머물러 있던 것입니다. 물건마다 편차도 컸는데요. 생산 배치가 다르면 품질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같은 클럭에 놓고 돌려도 SK 하이닉스 칩만큼 일정하게 버텨주지 못했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내놓는 평가도 다르지 않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 헐값으로 풀린 중국 저가 브랜드 램을 직접 꽂아본 이용자들은 하나같이 혹평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한 장만 꽂으면 겨우 켜지는데 두 장을 꽂으면 곧바로 고장 신호가 뜬다. 네 장을 채우니 화면이 파랗게 변하면서 컴퓨터가 그대로 멈췄다. 성능을 억지로 끌어올린 것도 아니고 정해진 기본 속도로 돌렸는데 이 지경이다. 결국 창신 메모리는 쓸만한 물건을 안정적으로 뽑아내는 단계에 아직 이르지 못했고 낮은 수율 속에서 대량 생산을 통해 양품을 골라 쓰는 방식으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 미 의회가 제기한 정치적 위험을 전부 걷어낸다고 해도 애플이 이 품질 문제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애플에게 위안이 되는 점은 한국 반도체도 마냥 편한 처지는 아니라는 건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한국 기업들에도 억지 요구를 들이밀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한국이 아니라 미국 안에서 만들라는 겁니다. SK 하이닉스가 인디애나에 짓고 있는 공장도 그 요구와 무관하지 않으며 삼성전자가 텍사스의 세운 파운드리 공장에도 추가 투자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세와 보조금을 지렛대로 쥐고 상대의 생산 기지를 통째로 옮겨놓는 방식이죠. 그래서 업계 한쪽에서는 40년 전 일본이 겪은 일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980년대 세계 디램 시장의 8할은 일본 기업들이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85년 미국이 플라자 합의로 엔화 가치를 끌어올렸고 이듬해 미일 반도체 협정을 체결하며 덤핑 방지를 명분으로 가격을 규제했으며 일본 시장 안에서 외국산 반도체가 20%를 차지하도록 의무까지 지웠는데요.
이러한 규제 압박으로 일본 반도체가 무너졌다고 알려졌지만 내부 전문가들의 진단은 다릅니다. 페이는 통상 압박보다 시장 변화와 조직에 실패해 있었습니다. 일본은 25년을 버티는 대형 컴퓨터용 초고품질 디램에만 매달렸고 값싸고 교체가 빠른 개인용 PC 중심의 거대한 시장 변화를 끝내 외면했습니다. 둘째는 비효율적인 조직 구조였습니다. 설계부터 생산까지 떠안는 종합가전사 체제 안에서 반도체는 여러 사업부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NEC와 도시바가 결제를 돌며 머뭇거리는 사이 반도체에 사활을 건 한국과 미국 기업들은 과감한 투자로 이미 생산 라인을 깔고 있었습니다. 결국 일본을 무너뜨린 것은 협정이 아니라 변화를 읽지 못하고 반도체를 본업으로 여기지 않은 조직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 반도체는 다릅니다. 과거 일본이 PC 전환을 놓친 것과 달리 한국 기업들은 AI 시대의 문이 열리자마자 HBM과 첨단 디램으로 과감하게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미국의 요구 역시 그때와 다릅니다. 일본에는 시장에서 나가라고 했지만 대체 불가능한 한국에는 미국 땅에 들어와 더 만들어달라고 손을 내밀고 있죠. 반면 애플의 선택지는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중국산 메모리는 기본 규격 속도조차 맞추지 못하는 데다 그대로 밀고 갔다간 2027년 12월부터 미 연방기관 조달 시장에서 애플 제품이 전부 퇴출당합니다. 결국 애플이 덜 아픈 쪽을 택한다면 중국산을 포기하고 한국과 미국 공급사 앞에 다시 앉는 길뿐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가격을 깎아주지도 물량을 서둘러 늘리지도 않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 애플이 1년 가까이 대안을 뒤진 끝에 협상 테이블로 되돌아오며 확인한 것은 지금 이 세상 어디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대신할 회사는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애플이 중국에서 발을 담근 곳은 메모리만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비싼 회사가 중국 AI를 제 손으로 자사 제품에 집어넣으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 메모리 수급 문제로 신제품 아이폰의 출시 일정을 뒤로 미룬 애플. 그러는 사이 삼성의 신제품 갤럭시 폴드 8에 완전히 빈집털이를 당하며 체면이 말이 아닌 상황인데요. 애플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AI 성능이 뒤떨어지기로 유명한 아이폰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중국 AI의 도입까지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삼성의 돌풍에 애플이 밀려나고 있는 것이 단순히 메모리 탓만은 아니라는 것을 본인들도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 과거에는 기술을 선도하는 업계 최고의 입지였지만 이제는 감성만 남은 뒤떨어지는 제품이라는 인식이 퍼지며 애플의 이미지를 좀 먹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애플이 그 해결책을 지금 하필이면 중국에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이 애플의 미국 사업까지 흔들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판매 중지, 기업 제재 등 적국 기업에 대해서나 거론될 법한 단어들이 튀어나오는 상황인데요. 미국 정부는 안보를 이유로 중국산 제품을 자국 시장에서 걷어낸 적이 이미 여러 번 있었습니다. 화웨이 통신 장비가 그랬고 틱톡이 그랬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 기업인 애플이 중국 기술을 제 제품 안에 스스로 집어넣었습니다. 설마 미국 정부가 자기들한테까지 제재를 가하지는 않으리라고 짐작한 모양이죠. 하지만 상대는 트럼프고 지금 누구보다도 중국 견제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미국 정부는 현재 전 세계 35개국을 상대로 미래 인공지능 패권에서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편을 고를지 선택하라는 통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국 AI에 대한 전 세계적인 선전포고를 한 셈인데 여기서 애플은 상황 파악을 못하고 중국 편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애플이 지금 노선을 그대로 밀고 가면 미국 안에서 제품을 파는 일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트럼프라면 AI 패권을 확실하게 가져오기 위해서 애플조차도 잘라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애플이 중국에서 AI 기능을 켜기까지는 무려 2년이 걸렸습니다. 중국의 인터넷 감독기구인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애플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정식 등록 명단에 올린 것이 지난 7월 15일이죠. 중국에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팔려면 당국이 미리 허가한 모델만 써야 하는데요. 그래서 그동안 중국에 팔린 아이폰들은 AI 기능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시대에 경쟁하기에 이건 너무나도 큰 족쇄였죠. 그래서 애플이 손을 잡은 상대가 바로 알리바바였습니다. 알리바바의 인공지능 모델 Q1이 애플 기기에서 말귀를 알아듣는 역할을 맡았고 검색은 바이두가 담당했죠. 8일부터는 중국에서 파는 맥 컴퓨터에서 음성 비서와 글쓰기 도구의 Q1을 연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애플이 미국과 유럽에서 파는 제품에는 자사 기술의 챗GPT와 클로드를 얹어 쓰는데요. 같은 회사 제품인데도 중국에 들어가는 순간 인공지능을 만든 회사가 통째로 바뀝니다. 애플이 여기까지 온 이유는 중국 시장의 크기에 있습니다. 애플은 2분기 중화권에서 205억 달러를 벌었고 1년 전보다 28% 늘어난 실적이죠. 그런데 이만큼 팔고도 같은 기간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1위는 애플이 아니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IDC 집계에 따르면 화웨이가 22.6%로 앞섰고 애플은 18.1%에 그쳤습니다. 화웨이와 샤오미는 자기네 인공지능을 먼저 얹어 팔았거든요. 누구보다도 돈에 미친 회사인 애플은 중국이라는 이 거대한 시장에서 어떻게든 1위가 되고 싶었습니다. 중국 AI를 받아들여서라도 말이죠.
문제는 애플이 중국 인공지능을 빌려서 쓰는 선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로이터 통신은 14일 애플이 알리바바의 기술 지원을 받아 중국 전용 대규모 언어 모델을 직접 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 즉 LLM은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답을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의 본체를 말합니다. 애플이 중국만을 위한 모델을 직접 학습시킨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남의 완성품을 갖다 쓴 것이 아니라 중국 기업이 애플의 모델을 키우는 과정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이 모델은 중국판 애플 인텔리전스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애플 인텔리전스는 애플이 자사 기기에 넣는 인공지능 기능을 묶어 부르는 이름이죠. 로이터는 앞으로 몇 달 안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거쳐 중국에서 공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적용 범위도 아이폰 한 종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패드와 맥, 비전 프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크죠. 성사되면 외국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중국 당국의 허가를 받은 자체 모델을 중국에서 서비스하는 사례가 됩니다. 애플은 AI를 혼자 힘으로 완성하지 못한 회사입니다. 미국에서 파는 제품에도 남이 만든 모델을 얹어 쓰고 있고 음성 비서의 두뇌도 구글에서 빌려왔죠. 그러니까 중국과의 협력은 중국 시장에서만 쓰기 위한 별도 작업이 아니라 애플의 인공지능 실력 자체를 메우는 작업인 겁니다. 실제로 그 선을 누구도 설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로이터도 애플이 직접 훈련한 모델과 알리바바 Q1이 앞으로 어떤 일을 나눠 맡을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중국에서 만든 기술을 중국에서만 쓰겠다고 애플이 스스로 말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애플이 전 세계에 파는 제품의 인공지능 밑바탕에 중국과 함께 만든 기술을 끼워 넣더라도 이를 걸러낼 장치가 없는 겁니다. 이미 전 세계 내로라 하는 테크 기업들이 최전선에서 피 튀기는 AI 경쟁을 주도하고 있을 때 애플은 이 틈바구니에서 완전히 밀려났습니다. 중국과의 협력이 애플의 이름을 이들 사이로 다시 올려놓을 수만 있다면 애플은 거리낌 없이 그리할 테죠. 문제는 그걸 누구도 바람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중국 AI의 성장은 중국 외에 전 세계 그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미 AI는 인류의 다음 혁신의 주인공입니다. 그 패권이 중국과 같은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독재 국가에 넘어가는 것, 그리고 애플 같은 거대 기업이 그 과정에서 한 몫을 한다는 것은 그 누가 보더라도 막아야 할 일입니다. 미국 정부와 각국이 애플을 견제할 명분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중국이 기술을 이용해서 어디까지 비윤리적인 짓을 할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가 얼마 전에도 있었습니다. 최근 보안업체 벌른테크는 중국 선전에 본사를 둔 공유기 제조사 GPT 링크가 만든 20여 개 모델에서 백도어를 찾아냈는데요. 이 백도어는 35초마다 중국에 등록된 특정 도메인으로 알아서 접속하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도메인의 소유자는 공유기를 통째로 장악할 수 있었죠. 공유기를 잡으면 같은 인터넷에 연결된 다른 기기까지 손을 댈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점점 와이파이를 이용한 사물 인터넷 기술이 확대되는 상황에선 그야말로 생활의 일거수일투족을 중국의 감시 밑에 한다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전 세계에 팔린 해당 공유기는 최소 10만 대로 추산됩니다. 제조사는 고객이 요청할 때만 원격으로 점검해주는 기술 지원용 기능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무단으로 접속한 적은 없다고도 했죠. 하지만 조사를 맡은 벌른체크 최고 기술 책임자는 그 해명으로 설명되지 않는 대목을 짚었습니다. 기술 지원용이라면 왜 기능 이름을 알아보기 어렵게 감춰뒀는지, 왜 외부에서 가로챌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었는지가 설명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과는 판매 중단이었습니다. 미국은 올해 안보를 이유로 외국산 공유기 수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했고 캐나다 정부도 보안 권고를 내놨죠. 이처럼 중국은 고작 몇만 원짜리 공유기 한 대에도 백도어를 심는 나라입니다. 그것도 불특정 다수의 사생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운영체제에 들어가는 AI는 이용자가 묻고 쓰고 저장하는 것이 전부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앞으로 인류의 생활상에 AI가 관여하는 비율은 점점 높아질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애플의 지금 행적을 내버려뒀다가는 앞으로 전 세계의 모든 아이폰이 중국 정부의 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항해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이미 여러 장 나와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결된 기업 명단을 따로 관리하는데요. 애플이 메모리 반도체를 사오려던 중국 업체 2곳이 그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플이 AI 협력을 구하고 있는 알리바바와 바이두를 향한 미 정보 당국의 조사도 지난해부터 이어져 왔죠. 백악관과 의회는 애플 경영진을 불러 알리바바와 어떤 정보를 주고받는지, 중국 정부에 무엇을 약속했는지 캐물었습니다. 애플 임원들은 그 자리에서 대부분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질문들은 지금까지도 답을 받지 못했죠. 그리고 14일 압박의 범위가 국가 단위로 넓어졌습니다. 로이터가 확인한 미 국무부 서한 초안에는 미국의 파트너 국가들이 미국이 이끄는 인공지능 협력체와 중국이 주도하는 협력체에 동시에 발을 걸칠 수 없게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상은 한국과 일본, 호주를 포함한 35개국이죠. 양쪽에 속하겠다는 것은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는 문장이 초안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양다리를 걸지 말라고 하는 마당인데 정작 미국에서 가장 큰 기업이라는 애플이 양쪽에 발을 걸치고 있습니다. 애플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해지게 된다면
연방기관과 군,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길이 막히거나 보안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고 부품 규제와 세무조사 같은 방식도 얼마든지 동원될 겁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앞세워왔던 애플이 중국의 검열에 협조했다는 인식이 퍼지면 미국 소비자들의 반응도 장담하기 어렵죠. 애플이 메모리를 사오려던 CXMT만 해도 크게 문제 삼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제 AI까지 미국 정부의 눈밖에 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나고 있을 겁니다. 최근 국내에 보도된 CXMT의 창립 멤버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CXMT는 디램 제조에 대한 어떠한 설비도 계획도 없던 상태에서 오직 삼성으로부터 빼돌린 기술 자료만 가지고 지금의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의심과 심증만 있던 혐의가 한국 법정에서 사실로 드러난 순간이었는데요. 애플이 원가를 낮추겠다며 찾아간 곳이 바로 그렇게 커진 회사인 겁니다. AI와 마찬가지로 메모리에서도 애플이 중국제를 사용하지 못하게 미국이 이를 악물고 가로막고 있는 이유입니다. 과연 이들이 산업 스파이 짓을 삼성을 상대로만 할까요? 애플이라는 가교를 통해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면 미국 기업들 역시 이들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기술의 지적 대상권이라는 특성상 뒤늦게 발각해서 아무리 큰 처벌을 내리더라도 늦습니다. 저들의 머릿속에 남을 테니까요. 그러니 아예 발도 디디지 못하도록 싹부터 잘라버리는 것이 상책입니다. 미국 정부는 지금 다른 기업도 아니고 애플이 제발로 나서서 중국 기술이 넘어오는 다리 역할을 자처하겠다는 상황에 곤란하다 못해서 격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 미국 입장에서도 통제가 잘 안 먹히는 애플을 잘라내버리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판매 금지 등의 확실한 제재를 가해서 애플이 두 번 다시는 중국에 가서 기술을 구걸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실 애플이 이걸 억울하다고 호소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들이 협력사들한테 저지르던 갑질과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거든요. 애플의 논리대로 힘이 없으면 당하는 겁니다. 이게 불만이라면 애플은 진작부터 메모리 산업과 공생을 추구하고 AI에 투자해서 밀리지 않는 경쟁력을 갖췄어야 했습니다. 애플은 대체 어디서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걸까요? 어쩌면 삼성과 하이닉스를 상대로 메모리 값을 후려치던 몇 년 전부터였을지도 모릅니다. 애플을 키운 스티브 잡스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고요. 실제로 잡스가 스마트폰을 세상에 내놓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스마트폰을 원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애플은 한때 미래를 읽고 혁신을 이끄는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금 AI라는 미래를 전혀 읽어내지 못하면서 추태만 남은 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애플은 발버둥치면서 지금도 생각할 것입니다. AI가 등장할 줄 몰랐다. AI 때문에 메모리 값이 오를지 몰랐다고요. 그 와중에 삼성과 하이닉스는 중국의 기술을 빼앗기고도 건재한 입지를 자랑하면서 차세대 메모리를 선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공개한 GHBM은 기존 대비 성능이 최대 8배, 전력 대비 성능이 최대 3배 높아지는 차세대 메모리입니다. SK하이닉스는 HBF라는 새 규격의 첫 표준을 미국 샌디스크와 함께 공개했습니다. 방향은 갈렸지만 두 회사 모두 남이 만든 규격을 따라가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의 기준을 직접 제시하고 있죠. 애플의 처참한 몰락과 비교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앞으로 애플은 자기들이 괴롭혀왔던 한국의 기업들이 주도하는 시장에서 한 번도 되어본 적 없는 을이 되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걸 거부한다면 중국 기술을 받아들였다가 미국 정부의 직접 제재를 받는 기업으로 낙인 찍히겠죠. 애플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